이제 갈등 경제라는 이제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칫하면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공화당, 민주당 간에 또 갈등 문제가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문제를 사실은 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있고 경기 자체가 이렇게 순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오면서 이게 침체 압력을 높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악재, 불안한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동 이 사태 자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에 당연히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고 국제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모기지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들이고 9월달 일자리 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내용. 왜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라고 보면은 넘어올 게 사실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한 2,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참 금융시장은 그 사이 며칠 만에도 뭐 급변하니까요. 네. 최근의 상황을 보자면 국채금리가 그래도 비교적 아직은 높은 레벨이긴 합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며칠 사이 빠르게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 9월 FOMC 네. 직후 또 이제 9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찌 보면 속등을 하면서 저도 뭐 사실 그런 리포트를 썼지만서 이제 긴축 발작에 대한 재현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함이 사실 시장에 좀 짙게 깔렸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제 상황이 조금은 이제 변화된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전쟁이라는 부분 자체를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분쟁 자체가 오히려 좀 시장에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라는 부분을 조금 자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자체가 조금은 뭐 좀 떨어진 부분 거기에 이제 미 연준 인사들이 뭐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잇따라서 상당히 조금은 완화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월 FOMC 직후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과는 상당히 조금 상반되는 이제 의견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시장이 좀 안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배경에는 뭐 연준 인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화들짝 놀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9월 FOMC 이후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에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긴축 발작이라든지 또 신용경색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자칫 이제 그러한 도화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전체적인 톤 자체를 상당히 조금 이제 완화시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덕택에 일단은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안도감을 좀 찾는 이러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사실 발작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던 이 국채금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 반대에 있는 증시도 덩달아서 조금은 안정을 찾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와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이 동시에 가치 가격이 상승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최근에 이제 금리와 이제 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리하고 이제 주식은 이제 반대 방향이다라고 이제 가격이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사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가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빠지면서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같이 동조화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올해는 사실은 들어와서 보게 되면 금리와 주가가 상당히 이제 동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중심엔 기술주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기술주보다는 다른 섹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상승 동력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대로 가고 하는 부분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워낙 기술주가 모든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핵심은 사실은 또 금리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주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어떤 동조화 현상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강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추세가 계속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계속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좀 떨어지면 기술주가 아무래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향후에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물가 하락이나 물가 둔화 때문에 사실은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반색을 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경기가 침체해 갈 거야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주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타격을 받을 테니까요. 이제 그때 가서는 뭐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못 오르는 이러한 뭐 기존의 관계 자체가 다시 보고
동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경기보다는 사실은 물가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조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서 금리 하락 자체를 시장이 일단은 좀 반기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자체에 어떤 손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센티로 전환이 된다면 그때는 또 달라지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주가 이 금리에 좀 민감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11월에 금리 인상 확률도 좀 떨어졌거든요. 30%대에서 10%대로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동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동결을 여전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번 최근에 이제 금리 흐름을 보게 되면 그 뭐 장기 금리도 많이 떨어졌지만 단기 2년물 금리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5%를 넘던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뭐 4%대 일단 진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통화정책하고 사실은 상당히 높은 금리를 이제 하는 부분에서 2년물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 장기물보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이제 미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인사들이 갑자기 왜 뭐 한 2주 만에 뭐 목소리를 이렇게 바꾸느냐, 또 어제 나온 FOMC 회의 의사록에도 보더라도 이제 소수 의견 동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금리 수준 자체가 연준 내에서도 제약적인 수준, 그러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고 반면에 이제 경기 자체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좀 컨센서스가 일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이 결국 11월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상당 그 결정에도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뭐 속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뭐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긴 좀 그렇긴 한데 이 갈등 자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정책의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금리 동결에 좀 무게가 좀 실리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사실은 다수 의원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지지한 걸로 FOMC 회의록에서는 아주 확연하게 나왔거든요. 이제 소수 의견만 있을 뿐인데 사실 그 이후에 최근을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둘기 의견이 조금 더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그 중심, 뭐 시작점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채권금리 급등이 한 차례 금리를 올린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냈다. 이런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9월 FOMC 당시와 또 한 달 사이에 채권금리라는 어떤 중요한 이 변수 때문에 생각들이 좀 달라진 건지 환경이 달라진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뭐 파월 의장이 사실은 9월 그 기자회견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오를 거로는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이 정도로 속등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연준 이사들도 의외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 말 10월을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도 사실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 내 상황들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부 이제 시장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긴 했지만 사실은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아주 크게 뭐 경기에 그렇게 큰 서프라이즈를 줄 정도의 어떤 그런 지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내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리스크들, 그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샷다운은 뭐 넘겼다 하지만 뜻밖의 하월 의장이 해임이 되고 지금 임시 예산안 자체가 뭐 한 45일 동안 작동하는데 그게 계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하월 의장 자체가 결정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면 내년도 예산안 자체가 정상적으로 뭐 45일 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될지도 사실은 좀 의문 사항들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채권 금리에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한 부분 또 이제 발생을 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2주 동안, 2, 3주 동안에 사실은 시장의 환경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랄
시기 또 미국 내 어떤 갈등 리스크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도드라졌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도 상당히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국제금리 레벨대로 보면 10년물로 보면요, 위원님 4.8, 4.9 거의 가까이까지 예. 갔다가 지금 4.5대까지 내려온 게 상당히 급격하게 안정이 되는 거긴 하지만 예. 절대적인 레벨로는 아직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가능성을? 저는 추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는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다시 뭐 3% 초반대 뭐 이렇게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발표된 PPI도 뭐 일부 뭐 그 넘은 좀 안정을 보였지만 여전히 헤드라인 자체는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자체도 뭐 오늘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뭐 아직은 높은 수준인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금리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경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미국 경기가 아직은 뭐 견조합니다. 근데 뭐 엊그제 나온 IMF 보고서를 보더라도 내년도 성장률 자체가 한 1.5% 정도 미국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미국 경기 뭐 최근에 들어보면 이제 경기 자체에 또 침체 얘기가 조금 스물스물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미국 경기가 아직은 좀 탄탄하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금리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연준이 사실은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보게 되면 금리를 더 안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국채 금리 자체가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은 나와줘야 사실은 선반영되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빨리 하락을 할 수 있지만 그 환경 자체는 아직은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한 4% 초중반 정도 뭐 여기서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4% 중반대 정도의 어떤 금리 흐름이 연말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지금 두 개의 큰 전쟁이 동시에 진행 중인 초유의 사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말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폐가 물론 있지만 국채 금리에는 확실히 좀 어떤 트리거 역할이 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여하튼 물론 이제 금리가 자체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뭐 논쟁은 있긴 하겠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수준의 사실은 금리 레벨대,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불거졌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갈등 문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화면에도 잠깐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조금 어떤 국제 시장의 어떤 투자에 사실은 조금 이제 좀 기회를 좀 제공했고 그것이 어떤 전쟁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큰 역할을 좀 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뭐 최근에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가 이제 순탄하게 갈 거냐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금리라든지 모든 주식시장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 앞으로는 전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제가 이제 갈등 경제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 갈등 요인들 자체가 많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은 두 개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칫하면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두 가지 전쟁을 사실은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 과정 속에 뭐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민주당 간에 또 갈등 문제가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문제를 사실은 또 풀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있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그 대내외적인 어떤 갈등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기 자체가 이렇게 순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IMF 전망을 보더라도 내년 성장률이 여하튼 올해 성장률보다 전 세계 성장률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물론 그것이 금리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골디락스 뭐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면 다행일 텐데 자칫 이것이 한 번에 어떠한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오면서 이게 침체 압력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특히 경제 쪽에서는 상당히 악재.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침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말 내년도에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침체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경기도 그렇고 주식시장 자체가 순항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최근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갈등 경제, 위원님이 내신 그 보고서의 큰 제목입니다. 갈등 경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많은 이 요소가 경제에는 상당히 리스크로 잔존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의 며칠간의 요 반등이랄까요? 안정세는 좀 불안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하시나요? 불안한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아직 탄탄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년 초 들어가면 특히 이제 뭐 중동 이 사태 자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에 당연히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하튼 지금 금리 자체가 최근에 국제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모기지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들이고, 고용시장 자체도 뭐 9월달 일자리 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직은 아닌 상황.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고용시장도 좀 정점을 지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근데 그 고용이 굉장히 그 헤드라인은 엄청 호조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별로 내가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쪽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좀 해석을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어느 수준의 시장은 사실은 뭐 항상 이게 뭐 유동적입니다. 그 지표 하나를 갖고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말씀드린 대로 물가 둔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긍정적인데, 이게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그건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요한 분기점에 사실은 좀 지표들이 와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물론 뭐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는 오히려 조금 안정적을 찾아내면 우리가 얘기하는 좀 안정적인 미국 성장, 뭐 골디락스까지는 아니래도 상당히 뭐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이러한 쪽으로 가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갈등 경제라는 이제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왜 세상에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라고 보면은 세상에 먹을 거 사서 나눠 먹을 게 사실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동안은 계속 경제의 어떤 파이가 커지면서 서로가 충분하게 이제 뭔가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파이는 커지지 않고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갈등 자체가 상당히 심화된 것들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기술 패권이라는 부분에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서로 공조해서 뭐 사실 파이를 키운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윈윈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아직은 그렇게 서로 나눠 먹을 정도의 파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무조건 일제는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위너가 모든 것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들이 지금의 시장의 환경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그 파이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거고, 그 파이 자체의 어떤 것들이 과거보다 이제 줄어든 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독일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상당히 경제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러한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 환경 자체가 지금 그럼 쉽게 해소가 되느냐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차별화 현상, 뭐 이 갈등으로 인한 어떤 국가별 차별화, 섹터별 차별화, 뭐 이러한 것들의 현상 자체가 당분간 그렇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지금 오늘의 메인 주제인 어떤 국제 금리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의 갈등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습 자체가 여전히 뭐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한때는 우려감이 있다가 한때는 기대감이 있다 뭐 하면서 이게 변동성 자체가 너무 국제 금리 쪽에서 이례적으로 볼 수 없는 이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해서 여러 면에서 지금 뭐 우리가 뭐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갈등 리스크 자체가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떤 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경제 상황인데요. 뭐 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예, 평가도 예, 많고 주가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행히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긍정적인 거죠. 예. 네. 근데 저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뜯어다 보면 뭐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매출 자체가 사실은 계속 줄어든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가 커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매출을 못 누리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오히려 매출은 줄어든다. 매출이 회복이 못 된다라고 하면 감산에 대한 효과라는 부분 자체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의 그 산업 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재고 자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고 조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에 들어가서는 재고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도 되고 가격이 오를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낮아진 사항들이고요. 거기에는 뭐 중국의 어떤 수요 둔화라든지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 자체가 네. 이제 오히려 좀 증폭이 되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반도체 업황이 가야 될 길 자체도 그렇게 순탄한 길만이 될 수는 없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의견도 많은 가운데 위원님의 의견도 함께 들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